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양주에서 온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의 윤진규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목차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사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이라는 NGO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경기도에 이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대하고 있는 경기도 다같이 건강한 네트워크의 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거나 인권 강의를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뒤에 다시 한번 무대에서 인사를 드릴 자한길 알럼님은 마석 이주국장 MMT라는 이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그런 문화 활동가세요. 하지만 이제 본인도 직접 이주 노동자이기도 하시고요. 또 문화 기획자이자 현장 활동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방글라데시의 그 KBFS라는 NGO 단체가 또 있어요, 현지에. 코리아 방글라데시 프렌드십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인데요. 모두 다 이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시고 본국으로 귀환하신 분들이 조직한 NGO 단체예요. 그 조직의 부회장이기도 하시고요. 국내에서는 LG 다문화공원상,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자랑스러운 남양주인 표창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어요. 주로 문화, 그리고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연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에 대해서 소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샬롬의 집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그걸 지원하게 된 그런 역사의 흐름과 거의 동일합니다. 1991년 남양주 마석 가구공단에서 시작했고요. 한국 사회 초기부터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했는데요. 초창기에 주로 하던 일들은 쉽게 말하면 떼인 돈 받아주는 임금체불, 그리고 일하다 다치신 분들을 위한 산재 지원, 그 외에도 미등록 이주민 단속, 흔히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고 하시죠. 잡혀간 사람들을 좀 구해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원하는 그런 NGO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주로 의료 지원이 가장 큰 문제들이었고 그 외에도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상담, 문화교류 활동을 펼쳐왔는데 최근에는 약 10년간 국제협력 캠프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전문가나 청년, 청소년들하고 같이 방글라데시로 직접 해외 협력 캠프를 가는 봉사활동이기도 하고 현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돕기도 하는 그런 국제협력 캠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신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하신 그런 분들도 저희 캠프에 참여해서 지금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의 목표와 흐름은 먼저 이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 그리고 강의의 전제가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 이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3대 장벽이라고 해서 언어, 제도, 비용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요. 그럼 과연 예비 의료인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한길 알럼 대표님을 모시고 이주민이 직접 의료인에게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라는 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로 사용할 이주민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사전적인 말로는 foreigner, 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용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틀리거나 잘못된 말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는데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만을 뜻하다 보니 좀 한계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좀 이주를 배경으로 하고 계신 학생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본인 자신이 유학생이거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주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분들은 사실은 외국인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주 배경 귀화자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행정적인 용어로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참고로 밑에 보시면 실제 자한길 알럼님의 그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외국인 등록증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최근 거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예전 형태입니다. 근데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 외국인 등록증 밑에 에일리언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에일리언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외계인. 영화 때문에 사실 그렇게 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뭔가 나와는
다른 곳의 사람, 좀 경계를 짓는 말로서 에일리언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변경이 됐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레지던스 카드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등록증이란 말에 외국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포리너 카드나 포리너 레지스트레이션 카드가 아니라 그냥 영어로는 레지던스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은 바로 이주민이란 말입니다. 이주민은 좀 법적, 행정적 의미가 강했던 외국인이란 말에 비해서 삶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용어입니다. 단순히 이제 고향이나 국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가 비교적 좁은 나라면 해당 사항이 비교적 적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하자면 뭐 제주도라든가 또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도 교통대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주민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면 그런 경우는 더더욱이 이주민으로 볼 수 있겠죠. 국제기구인 IOM이나 UN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이주민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해집니다. 밑에 있는 건 IOM에 있는 그 통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이주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현재 3.6% 정도인데 아마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 IOM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가지 통계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또 제가 주목하고 또 여러분이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 게 그 국제적으로 이주한 분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국제적으로 본국에 송금을 해서 가족에게 또는 나라에 보내는 송금의 비율이 조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얘기하는 그 ODA, 즉 원조, 국제개발 원조 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즉 국제개발 ODA의 기금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이 본국에 보내는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갈수록 이주의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미등록 이주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혹시 직관적으로 딱 많이 아실 거예요. 의미는 사실은 출입국 관리법상에 체류 자격이 만료되어 있거나 허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정확한 용어는 undocumented migrant, 즉 서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서류가 좀 미비한 이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말로 쓰려고 그러면 사실 illegal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게 사실 형법이나 중대범죄가 아니라 행정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국제적인 지침은 미등록 이주민, undocumented migrant라고 써라 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사실 저희 같은 이주인권단체들은 외부에서 인터뷰 요청이나 취재 요청이 많이 오세요. 사실 뭐 인터넷 뉴스라든가 각종 방송에서 올 때 이렇게 좀 찾아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사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기사에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사실 좀 인터뷰를 좀 고사하기도 하고 좀 양해를 부탁하기도 하는데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면 최소한 이주민 친화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기사 논조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 가실 수 있는 그 의료기관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 이런 교통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출입국에 고지해야 될 의무가 공무원에게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공무원은 불법 사실을 알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내가 뭐 다른 분야의 공무원이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분야의 불법 사실을 보면 신고를 하거나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노동부 같은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출입국에 고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노동권, 형사 피해자 보호 그리고 건강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미등록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자면 의료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만나더라도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고요.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외국인 근로자 등 긴급 의료 지원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병원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요 그 외국인 근로자 등 긴급 의료 지원 제도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도 입원 수술비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 그리고 뭐 연간 과거에는 최대 뭐 10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실제 프로세스를 보면 그렇게 대상으로 인정되면 이분을 입원시키고 수술을 하면 태어날 때 나오는 그 영수증에 건강보험이 있는 분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적용이 되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신다면 병원에서 좀 장벽을 느끼는 이주민들에게 쉽게 또는 좀 더 부담 없이 보내드리고 완벽한 치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한국의 이주민은 현재 260만, 265만 이상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처럼 유학을 하고 있는 인원도 현재 20만 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등록 이주민도 한 40만 명 이상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될 게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어린이 또는 뭐 아동인데 미등록 상태라는 뜻인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아예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부모님이 미등록 상태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나신 자녀분들, 흔히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국의 국적은 뭐 여권도 만들고 출생 신고를 해서 생기지만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은 얻을 수가 없는 상태죠.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 불가능하시고요. 다만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죠. 학교에서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취약 통지서가 날아가진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학교에 가서 입학 과정 그리고 뭐 보건소나 병원에서 예방접종 증명 같은 걸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범주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주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시다시피 이주민들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약 130만에서 150만 명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수가 130만 명, 150만 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제노동기구 ILO에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높은 데 계신 분이 고용정책국장이신 이상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직접 물어봤어요. 박사님, 그럼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어야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숫자는 300만 명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500만 명 정도가 있다면 필요한 인력은 공급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단언하셨어요. 130만 명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 이주 노동자분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예. 주로 어떤 곳에서 보시나요? 예, 지방 또는 뭐 공단, 마트, 뭐 시장이나 이런 곳들, 그런 곳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사실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아는 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아직 학생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300만, 500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거의 모든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모든 분야에서 다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간호 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만날 확률이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겠죠. 2009년에 국제 엠네스티에서 발간한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좀 충격적입니다. 일회용 노동자. 마치 일회용 컵처럼 한국 사회가 이주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고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이미 16년 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 되고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SNS나 뉴스나 쇼츠 이런 데 가끔 보시면 여러 뉴스 중에 아마 이주노동자들 관련된 뭐 사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3D 업종,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위험하고 뭐 더럽고 어렵고 최근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뭘까요? Death, 죽음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들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 그리고 짧은 기간 3년 내외로 근무를 하시거나 월 평균 급여는 200에서 300 정도. 대부분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서 근무하는 시간만큼 받기 때문에 좀 어렵고 고강도의 노동을 저임금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임금체불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1,000억 이상의 임금체불, 최근에는 체불이 아니라 임금절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사건 신고된 노동자 수만 봐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약 11.8%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전체 노동자에 비해서 이주노동자가 130만에서 150만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아직 작은 비율이에요. 뭐 1%, 2%이 정도인데 임금체불은 노동자 중에 10% 이상, 그러니까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이 임금을 떼어먹히고 절도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료 현장 또는 뭐 응급구조 현장에서 이주민을 만날 때의 상황들인데 아픈 사람들을 만날 비율들이 높은 거잖아요. 아픔의 끝은 뭘까요? 아픈데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거나 한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32년 만에 본국으로 귀국한 분이신데요. 실제 저희 샬롬의 집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티켓을 끊고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그리고 사업주를 만나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퇴직금을 달라 요청을 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셨는데 2021년 코로나가 이제 좀 사그라들 정도, 코로나 팬데믹이 사그라들 때쯤 본국으로 귀국하셔서 5개월 후에 바로 사망하셨어요. 네, 한국에서 일을 하실 때 좀 폐기물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셨는데 사실 암 진단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본국에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돌아가셨는데 딱 5개월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있는 분은 이제 언론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벌써 5년이 지난 일인데 굉장히 한파가 심하던 날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속행 씨가 겨울의 추위 속에서 사망하셨던 사건입니다.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배상 신청을 하고 산재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계신 젊은 분은 이제 23살이신데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공사장에서 잠시 앉아 쉬던 중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신 분이세요.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문의를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23세의 젊은 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아마도 유학생 출신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랬고요. 여러분 주변에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 또는 뭐 다른 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 또는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도 사실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일도 하는데 외국인 학생들, 이 이주민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공사장이나 또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좀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실제 시신의 사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슬람교 신자셔서 무슬림들의 기도 방식으로 시신을 염을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 인천에 있는 무슬림
종교시설에서 직접 제가 찾아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촬영했던 사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30대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날 기숙사에서 쓰러지셔서 돌연사라고 하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이 사건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산재 신청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고 위임장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못했고요. 해당 사업장은 마지막 한 3개월치 임금을 지급을 안 했는데 아직 한 거의 3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한 2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아프기도 하고 아픔의 끝은 사실은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럼 얼마나 죽고 있는가? 통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또는 뭐 챗GPT 물어보시면 노인들의 뭐 사망, 뭐 영아의 사망, 교통사고 사망 이런 것들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한국은 사망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체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들이 잘 잡힙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 죽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저희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석 교수님과 함께 연구팀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통계도 찾고 인터뷰도 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만 저희가 간신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 중에서 이주 노동자일 것이라고 분명히 추정되는 비자의 종류만 간추려서 그 숫자만 추려냈더니 5년간 15,325명, 1년 한 해로 따지면 약 3,500명 정도. 사실은 최근 데이터도 있거든요. 2024년의 데이터를 보면 그것도 한 3,700명 가까이가 돼요. 왜 그러냐면 2022년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라는 반론 때문에 최근 데이터를 저희가 발표회를 통해서 받아봤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3,700명 가까이가 됐어요. 그럼 1년이 365일이니까 일요일도 일한다고 생각하고 공휴일도 일한다고 생각하면 매일 출근하면 하루에 9명에서 10명씩 사망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출근하면 보통 몇 시간 일하나요? 보통 8시간, 뭐 잔업하거나 그러면 10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1시간에 한 명씩 죽는다는 꼴이 나온 거예요. 그 교통사고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돌아가신지 혹시 아실까요? 교통사고 그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평균 7명 정도예요. 전국에 그렇게 많은 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 하루에 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평균에 비해서 산업 현장, 노동 현장에서 9명에서 1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인과 사망한 상태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아까 그 돌연사 하신 분처럼 돌아가신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주죠. 거기에 보면 뭐 심장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장마비는 사실은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심장마비가 일어났는지 건강하던 사람이 왜 뇌혈관에 질환이 생겼는지 또는 왜 돌연사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국가도 그걸 통계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한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고 계신 게 이주민도 아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아픕니다. 왜 더 아프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가 가장 사실 좀 극심하게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처한 좀 어려움, 왜 더 아픈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주민들을 백신을 다 맞춰야 하는가? 그를 통해서
미등록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보급을 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억을 해보시면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하신 기억은 잘 없으실 거예요. 학교나 또는 뭐 이런 데서 단체로 신청을 하거나 부모님이 대부분 대신 신청을 해주셨죠. 본인 인증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홀수 짝수 또는 가까운 병원을 통해서 1차, 2차, 뭐 3차 차수를 따져가면서 했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이주민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보신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 그리고 건강보험이 없다고 하는, 그리고 치료비도 없는 그런 환자가 눈앞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높은 비율로 그분은 이주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비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주민들이 의료 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운 3대 장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장벽. 요즘 뭐 앱이 잘 돼 있죠. 챗GPT에 물어보면 나오고. 그런데 정형화된 말로 하거나 또는 전문화된 의료 용어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욱신욱신 아파요. 쑤시는 것 같아요. 결려요. 이런 느낌들을 이주민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건강보험이라든가 또는 긴급의료지원제도 같은 이런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도가 미비한 문제입니다. 근데 더 좀 바닥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아플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라는 정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보통 정보가 부족할 때 무조건 큰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국내 수가체제는 건강보험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1차 병원, 2차 병원 이런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을 가서 실제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용이 뭐 적은 비용, 외래 진료 이런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좀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 또는 입원 수술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응급 비용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이라든가 공적 구조에 완벽한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료 현장에 가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힘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주사 치료라든가 이런 비급여 치료들을 많이 받으세요. 물론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1차적으로는 권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들을 많이 가입돼 있으셔서 그 비급여를 많이 환급받으시잖아요. 이주민들이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이 그런 실비보험에 가입해서 환급받는 이야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바로 병원이라는 경계에서 안팎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주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병원 밖에서 맞이할 수 있는 어려움. 이게 아픈데 쉽게 병원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건강보험에 미가입됐다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내가 요금을 내지 못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실효가 됐다거나 그래서 진료비 폭탄을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와 정보가 부족해서 치료가 지연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요. 불안정한 체류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실제로 병원에는 국제 진료 수가라는 게 있어요. 원래의 취지는 이게 한국에 여행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의료 관광을 오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수가예요. 그래서 일반 수가의 3배에서 5배 정도로 책정되는데 한국의 건강보험 체제는 건강보험에 있는 분들이 1이라고 하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보통 한 6배 정도를 부담한다고 보면은 합리적인데요. 그게 일반 수가 100%라고 보면
그러면 국제의료수가가 일반의 3배에서 5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이 있는 이주민의 만약에 1회 진료비를 부담한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분한테 국제의료수가를 적용하면 최대 30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이주인권단체하고 협력되어 있는 병원들은 국제의료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가를 적용하거나 또는 거기서도 너무 많은 비용이 있으면 병원의 자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으로 그 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재난적인 진료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다음번에 못 가게 됩니다. 병원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럼 어려움이 해결될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본인이 저 병원에 도저히 못 참겠어, 진료를 받아야겠어 갔을 때도 실제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면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이주민들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은. 그래서 의료 이용에 위축됩니다. 저희 같은 그 이주민지원센터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신 주된 이유들이 실제로 이런 3대 장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언어 호통의 장벽,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귀가 아픈데 어딜 가야 돼요? 라는 단순한 것부터 내가 허리가 아파서 저 병원을 갔는데 쉽게 낫질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동일한 진료를 다른 병원마다 다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갈 때마다 검사비는 또 들겠죠.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국제의료보건재단 같은 코피 같은 단체와 저희 샬롬의 집이 같이 무료 이동진료 또는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도 이런 통역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의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통역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료진들의 실력을, 의료진들의 역량을, 그리고 의료진들의 선의를 100%는커녕 반의 반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각 나라의 통역 봉사자들이 휴일에, 자기는 평일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일에 이렇게 동원되다시피 자발적으로 오셔서 진료를 해야 현장에서의 의료 봉사가 실제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쪽 밑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 자한길 알럼 씨 얼굴도 있고요. 자한길 알럼님이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방글라데시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 분들이세요. 인도 통역이 부족해서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안과 앞에 서 계신 분은 한 분은 필리핀 분, 한 분은 베트남 분이세요. 필리핀 분과 베트남 분이 이제 다음 분들 진료받을 계획을 서로 상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심리적 위축입니다. 뭐 투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는 전문 용어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내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편한 환자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위축입니다. 실제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들이 저희 센터에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거의 반수 이상이 되고요. 그 2024년부터는 6개월 이상 된 이주민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지역 가입되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구 원수대로 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둘이고 부모님 2분이시면 거의 뭐 한 6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되죠. 그 이유는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서류 요건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체류 자격 만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보험이 실효된 분들도 역시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건강보험은 많이 안 내고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먹튀를 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 건강보험은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입니다. 외국인들은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나이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병원을 갈 기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더 많이 내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건강보험을 이주민들이 내고 있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주노동자들이 내고 있는 금액으로 거의 9천억 이상을 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습니다. 기본 진료나 검사비가 큰 부담이 되니까 예방이나 정기적인 검진을 포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응급의료학과처럼 응급 상황에서
진료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나온 의료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병원에서 할인을 해주거나 그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 아니면 희망의 친구들이나 뭐 이런 그 민간 공제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응급의료비 지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곳에 지원 연계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기타가 궁금하시죠? 기타는 빚을 내거나 활동가들의 대신 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병원 누구 데려가면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갚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의 장벽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심리, 사회, 문화적인 장벽들인데요. 그럼 왜 이주민들의 의료비를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건정책 전문가들이 이미 여러 차례 내놓은 논문과 결과상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이주 노동자들 또는 이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다라는 코로나 때 우리가 팬데믹 때 많이 들었던 구호가 실제 사회보건의료 체제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왕절개와 산전진료를 비용을 합계해서 약 1,300만 원을 낸 사례입니다. 1,300만 원을 당장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병원비를 내고 갚던 중에 아버지는 단속돼서 강제 출국이 되었어요. 돌이 안 된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이만 브로커, 모르는 사람 브로커 손에 들려서 본국으로 귀국하고요. 어머니는 지금 이제 단속을 두려워하면서 일하시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계세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리가 골절되었었는데 3년 동안 당연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생계도 곤란해서 주변의 도움으로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당뇨 합병증이 방치되어서 다리가 괴사되어서 실제로 옆에 가면 이렇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단 위기였는데요. 공동체에서 결국은 모금해서 치료는 포기하고 본국으로 가족에게 돌려보내기로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18살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했던 한 분의 사례입니다. 처음에 이제 병원에 자주 다니셨어요. 서울의 아주 큰 병원을. 근데 계속 허리 디스크만 오진을 받으셨어요. 물론 약간의 디스크 끼도 있죠. 그런데 2년 동안 좀 잘못된 치료를 받다가 저희를 만나서 저희가 이제 병원을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쉽게 말하면 이 다리뼈와 그 엉치뼈가 만나는 부분에 이 골두, 머리 부분이 썩어가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쪽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을 이용해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해드렸고요. 총 의료비가 한 1,3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300만 원 정도. 2주 입원해 계셨는데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재활 잘 하시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 병이 한쪽으로 그치지 않고 양쪽이 시기를 달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쪽 증상이 또 악화 중이십니다. 이주민의 몸은 언뜻 보면 다른 몸으로 느껴집니다.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마단이 있는데 식사하시고 약 꼭 드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밤에 야간에 식사를 하고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문화에도 병자라든가 또는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라든가 그 경우는 약간의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좀 깊은 이해와 대화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명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고 싶은 또는 좀 배제하고 싶은 마음을 좀 멀리하고 이해하면서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간호학과가 계시고 또 응급의료학과가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의료 현장에서 이주민들이 만나는 첫 번째 만남,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태도와 역할을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신뢰뿐만 아니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대 장벽 낮추기 위한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천천히, 그리고 그림이나 몸짓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통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도 장벽은 필요한 제도나 병원 내에 정보가 있다면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부담되는 비용 장벽은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 동행을 가보면 저희가 따라갔을 때와 혼자 갔을 때 진료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경우에, 물론 병원이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산모에게 3D 입체 초음파도 보실 건가요? 라고 이주민 아버님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병원이 권하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활동가들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큰 금액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 곤란한 부분들, 내가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큰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대부분 사회사업팀 또는 공익부서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진료협력팀, 대외협력팀이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즉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니고 안팎의 지원 시스템하고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한길 알럼님을 잠시 앞으로 모시고, 여러분 이렇게 이주민이 직접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한국 사람만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주민들이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자한길 알럼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고 이주민 당사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알럼이라고 해요. 알럼. 휴대폰 알람 있죠? 거기랑 비슷해요. 네. 23살 때 한국에 나왔어요. 이제 28년째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한국말 몰라요. 공장에서 한국말 배워서 그래요. 공부하는 적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천천히 얘기할게요. 나도 여러분처럼 대학교 다녔어요. 대학원까지 조금 공부하고 한국 드림 조금 시간은 돈 많이 벌으려고 왔었어요. 아까 저거 IMF 생기고 그 빚이 뭐 갚아가지고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친구들 다 나갔어요. 나 혼자만 있어요. 나랑 친한 방글라데시 친구 이제 한두 명밖에 없어요. 다 하늘 나라에 갔어요. 아니면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28년 동안 아팠던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때 그 시절에 병원에 데리고 가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나 이름으로 온 병원에서 계산하고 그 친구가 한국에 나오는 거 얼마나 안 돼서 누만 가는 거 다음에 나 월급에서 온 병원에서 알려주는 거 5만 원씩 갚으라고 한달래. 그 갚았는데 신기하게 이제 1년 반 있다 그 친구 아까 저거 일하니까 눈 갚으면서 갔어요. 1200만 원 갚아서 갔어요.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 있었지만 카드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 신용카드 없었어요. 우리 동네 그거 돼요. 애선 돼요. 우리 동네 그거 남양주라서 돼요. 병원에도 애선 돼요. 진짜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일거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픈 사람들만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진실이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생각 나오는 거는 코로나 시대.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신기한 것도 많이 있었고, 거기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 미등록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도 백신 맞아야 되잖아요. 백신 맞아야 되는데 미등록이니까 못 맞잖아요. 합법적인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맞았어요. 이유가 거기 하루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고용화가자 친구들 공장에서 못 나가게 했어요. 사장님들. 왜 그러나 내 친구 밖에 가서 그러나 그럴까봐 못 가게 하고 자기만 계속 밖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그러고, 그것도 신기하게 공장 사무실에서 경호하고, 그것도 한 번 안 해요. 2번. 그런 사장님도 봤어요. 어떤 공장에 필리핀하고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10몇 명 있었는데 마스크 없었어요. 반장님만 막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너희들 밖에 가면은 2시간 3시간 콜로니가 못 건넜대. 그러면 이거 반장님 왜 하세요? 반장님도 막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같이 밥 먹잖아요. 그 정도 우리 경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배웠잖아요, 다들. 주민센터에서 전화했어요. 그 미등록 친구들인데요, 백신 맞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백신 맞을 수 있나요? 나보고 그분 하는 대답은 이국인 등록증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국인 등록증 없으니까 그 친구들 미등록이에요. 다음에 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 없었으니까. 이제 백신 맞기 전에 안내 받아야 되잖아요. 서류 작성해야 되잖아요. 진접에서 우리 그런 적이 있었어요. 3층에서 이제 한국 봉사자들도 있고 나라별로 봉사자들도 있었어요. 다 이제 서류 준비해주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전에는 한국인 봉사자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오후 되면은 2, 3시 되면 그분들 가버려요. 바빠가지고. 그런데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이렇게 통역자 4명 이국 사람 다요. 한국 봉사자들 없었어요. 3층에 한국인 분 올라왔어요. 가지고 한 명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야 여기는 이국 사람 거 맞나 봐요. 우리 4층에 가자고. 아니요 4층에 없어요.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 어디 갔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것도 다 경험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봉사자나 돈역자 친구들 중에 나는 제일 한국말 몰라요. 왜 그럼 나 공부 안 했으니까. 같이 다른 나라 봉사자들 엄청 한국말 잘했어요. 또 그다음에 그분들 다 한국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 결혼했으니까 아이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 대단한 분들이요. 그분들 덕분에 어디 가서 이런 바르고 있어요 요즘에. 네, 엄청 대단한 분들 있어요. 그런 거 센터마다 그런 봉사자들 많아졌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랑스러운 친구들이요. 또 코로나에 그거 했다가 삶 잘하는 거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에는 이주민들 뭐가 하나 본 짓에 그러면 뉴스 엄청 재밌게 나오잖아요. 이국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걸린 말 못 들었죠. 만약에 그거 뉴스 나왔으면 얼마나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 것만 이용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 다 이용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방식 가난하게 꼭 보여줘야 되고 그런 방식이 있어요. 불쌍하게 보여줘야 되고 네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나도 다쳤고 다친 사람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또 그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도 아직까지 현장에 일인진들 있잖아요. 당신 미래 간호사분들나 의사 선생님들 많이 도움 줘서 아직 괜찮게 잘 살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다른 친구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되지만 건강보험만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역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종교대에서도 알아야 되고 문화대에서도 알아야 되고 나는 우리 있을 때 장애인들 언어 있죠. 나 다 똑같은 거 생각했었거든요. 커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것도 달라요. 똑같은 방식인데요. 아픈 사람도 문화마다나 종교마다 방식 달라요. 또 그다음에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다른 문화에서 함부로 말하는 자격 없잖아요. 나랑 안 맞는 분이지만 그럼 다른 문화 보고 함부로 나쁜 문화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나 인도 사람들 손으로 밥 먹어요. 그 사람들 문화예요. 그곳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아프리칸 사람들 생고기 먹어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말해는 나랑 안 맞는 뿐이고 그거 사비율이에요. 하지만 진짜 웃기는 거 뭔지 알아요? 아까 나 3가지 말했죠. 아프리칸 사람들 생고기 먹는 것보다 우리 아시안 사람들 생고기 많이 먹어요. 또 그다음에 손으로 밥 먹는다고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봐봐요. 공장에서 그런 말 했다가 아저씨들 제일 먼저 치킨 바베큐 시킬 때 그분들 제일 먼저 먹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분야 다른 분야랑 만나가지고 좋은 거 뭐가 나와야 되는 거 맞는 건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다분화가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제 다분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분화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은 수입산이고 그 집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국 사람 보면은 반말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엄청 싸웠어요. 이제 싸우기도 싫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귀찮아요. 나도 함부로 이제 판단해버려요. 그럼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봉사활동 많이 가잖아요. 가고 있는데 나보고 일로 와. 네. 검진 받고 전부를 가져가. 반말하지 마세요. 그 말 했더니 바로 사과 미안합니다. 그때 알게 돼서 한국말 조금 알아야 되구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이때까지 돈역 때문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무슬림 사람들, 힌두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의 또 그 방식이 있고, 예, 이주민들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대로 300만 명 넘게 이주노동자만 보게 될 거예요. 미래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꼭 도와줘야 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 없어버렸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는 하나님 날라신나 그분들 할 거고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help 아니고요. share. 같이 사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분화 또 사별 없이 다분화 아이라고 그 말 자체가 사별이요. 그 아이들 이름 있어요. 또 앞으로 같이 또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 이주민 잘 살아야 그 나라가 잘 살아요. 예. 이 말 하고 싶어서고요. 우리 1월 19일 날 방글라데시 봉사하러 가거든요. 그거 진짜 봉사 안 해요. 봉사하면 고생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안 시켜요. 고생 많이 안 시키고요. 같이 활동하러 가는 거고 그 문화가 먼저 다분화돼서 알게 돼요. 거기 가면은 우리 이점에 그런 말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 사살 많이 하잖아요. 한 번에 이국에 봉사하러 갔다 오잖아요. 그 친구가 사살 안 해요. 알게 돼요. 이해가 되고 또 그다음 한국 참 괜찮은 나라다 또 알게 또 되고 또 한국에 뭐가 잘못하는 건지 그것도 느끼게 돼요. 어디 나라에서 왔어 그 말 아니고 어디 문화에서 왔어 그거 빨리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래요. 또 그다음에 나라가 가난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 문화가 가난하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장한길 감독님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외국인 주민 기본법을 제정할 때 나왔던 구호예요. 일본어로 되어 있던 거를 한국어로 바꿔서 저희도 가끔 사용하는데요.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일본인도 살기 좋다. 즉 이주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는 우리 모두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시간 관계상 사실은 짧게 지나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샬롬의 집 홈페이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마석이주국장 MMT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다 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이 이주 문제는 이제 알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의 문제입니다. AI가 노동력은 대체할 수 있어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좀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뒤처지는 것보다 공존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뒤처진다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가 그런 길로, 그런 사회로 가는 작은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